심천맥박 측정에 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심천맥박을 측정하겠다는 건 지금 심장 부위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은 우리 이렇게 심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심장은 이렇게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왼쪽 가슴 부위가 노출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이를 취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누워서 이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심천맥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 요골동맥에서 요골맥박을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천맥박은 왜 측정하는 거냐면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우리 신생아에게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측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대부분 요골 맥박은 규칙적이라고 하면 30초를 곱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측정을 하는 거니까 1분간 풀로 측정하는 거고요. 부정맥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심천맥박 측정하는 거 맞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1분 동안 이렇게 측정하면서 이 맥박수, 심장의 그 박동수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리듬이나 아니면 이런 규칙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슴을 노출하지 않을 수는 없죠, 여러분.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 가슴 부위를 노출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 아니죠. 다음에 이 판막을 살에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갑게 측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바닥에 이렇게 살짝 비벼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좌측이잖아요. 다음에 여기가 우측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쇄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쇄골의 중앙선 있죠. 이 쇄골의 중앙. 그래서 왼쪽 중앙에 지금 애과선이 아니라 쇄골. 여기 있는 쇄골의 중앙과 다음에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이용해서 우리 이 상완 혈압을 측정하는 거를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팔의 높이를 심장의 높이랑 같게 해야지만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낮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같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상안 부위에 이렇게 맥박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이 커프 안에 상완 동맥 있잖아요. 그 상완 동맥 부위에 이렇게 청진기를 놓는 거지 깊숙이 넣어서 감싸는 게 아니고 이 청진기는 이 상완 동맥 부위 있죠. 상완 동맥 부위, 상완 맥박이 뛰는 요 부위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툭 치는 이렇게 강하게 소리가 나는 지점 있잖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강하게 소리가 나는 지점은 수축기 혈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 약해지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완기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강하게 들리는 부위가 수축기 혈압이고요.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 약해지는 그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이 눈금이 초당 2mm Hg 2mm Hg의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커프를 감을 때 이 커프는 한 12에서 14cm, 한 12에서 14cm 정도 되는 이 커프를 팔꿈치 있죠, 우리. 그럼 이 팔꿈치에서 한 2 내지 5cm 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코프를 감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72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하는 환자가 위장 운동을 회복을 했대요. 그럼 이 위장 운동이 회복이 돼서 가스가 배출되면 우리가 구강 섭취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금식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유동식을 섭취를 해주는데 이 유동식이를 섭취를 해주는데 이 유동식이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맨 처음에는 보리차 같은 이런 보리차 같은 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미음 같은 거를 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유동식에서 부드러운 식이인 연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식으로 가는 거냐면 경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식으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일반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리차 같은 걸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7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을 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관장은 좌측 심스 위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좌측, 오른쪽이 아니라 좌측 심스 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이 직장관을 이렇게 배꼽 방향으로 삽입을 하는 건 좋은 거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직장관을 삽입을 할 때 배에 힘이 주어지면 이 직장관이 삽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부의 힘을 빼야지 이 직장관이 삽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부의 힘을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 하세요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부의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다음에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기 주입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직장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공기가 흡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직장관에 이렇게 조절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 액체, 우리 간장 용액 있잖아요. 이걸 한번 쫙 흘려가지고 여기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가 아니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유했다가 10분 정도 참고 이렇게 10분 후에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7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위관 영양액을 지금 200ml를 주입받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위관 영양을 할 때는 항상 하기 전에 무슨 체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잔여량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잔여량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잔여량 체크를 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주입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여량 체크를 해서 만약에 위관 영양액을 이렇게 흡입해 봐서 얘가 100ml 이렇게 100ml 이상이다. 그럼 이거를 다음으로 연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뽑은 이 영양액을 다시 주입해 놓고 이렇게 100ml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관 영양 시행 전에 이 잔여량 체크를 했더니 위 내용이 50ml래요. 그럼 100ml가 안 되잖아요. 그럼 중단할 필요가 없고 주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관 영양이라고 하는 건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관 영양 밥 먹는 거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여러분?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잔여량 체크를 하기 위해서 위관 영양을 흡인해 봤잖아요. 그럼 이 흡인한 위 내용물은 다시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버리면 얘가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수분과 이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흡입한 거는 내가 버리려고 뺀 게 아니라 얼마큼 있는지 이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잔여량을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넣는 거고요. 다음에 50이니까 지금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100ml 이상이 나왔을 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은 위관의 위치가 이탈된 게 아니죠, 여러분. 50일 때는 제대로 된 거예요. 소화가 다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관의 위치가 이탈된 게 아니고요. 다음에 흡인한 내용물을 다시 주입해야죠, 여러분.
다시 주입하고 그리고 50 이하니까 지금 이게 소화가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영양액을 그냥 그대로 주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5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도뇨가 필요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단순 도뇨라고 하는 건 소변 검사를 딱 하고 그다음에 이 도뇨관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 도뇨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유치 도뇨는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치 도뇨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는 자연 배뇨를 하도록 도와줘야겠죠. 단순 도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많이 먹어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줘가지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연 배뇨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면 유지해야 되는 유치 도뇨를 해야겠죠. 다음에 방광 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면 유지해야 되는 유치 도뇨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에 수술 후 3일 동안 계속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을 해야 되면 유지해야 되는 유치 도뇨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긴 당연히 뭐냐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그래서 배뇨 직후에 잔뇨량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단순 도뇨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방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게 요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방광에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럴 때 소변 보고 오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소변을 보고 오면 방광에 남아있는 이 방광에 남아있는 잔여량, 이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 보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방광에 있는 소변을 비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소변을 빼면 이때 나오는 이 소변이 바로 뭐냐면 방광 속에 남아있는 잔뇨량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뇨하고 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 배뇨 직후에 이 카테터를 통해서 잔뇨량을 측정을 하는 경우에 단순 도뇨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7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증기 멸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압력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 이건 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분, 증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온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도니까 얘가 한 120도씨 정도에서 한 20 내지 30분 정도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얘는 135도씨에서 3하고 5죠. 그러니까 얘가 3 내지 5분 정도 적용을 하는 거니까 높은 온도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압 증기 멸균이라고 하는 건 높은 압력과 높은 수분 증기와 높은 온도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내시경은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시경은 멸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시경 기구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알데히드라는 소독제가 있어요, 여러분. 글루타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소독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루타알데하이드란 이 소독제에 담가 놓는 거고요. 다음에 파우더가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우더는 수분이 없는 무슨 멸균을 해야 되는 거냐면 건열 멸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혈압계랑 체온계는 얘는 비위험 기구예요,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비위험 기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낮은 수준의 소독이죠. 이 낮은 수준의 이런 소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멸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테인레스 곡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 고압 증기 멸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스테인레스니까 얘가 높은 압력, 높은 이렇게 그 다음에 수분 증기, 높은 온도 다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반을 고압 증기 멸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상처에서 지금 MRSA, 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삭 알균이 검출됐대요. 그럼 우리 MRSA라던가 아니면 VRE,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같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접촉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접촉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접촉주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악 격리 병실보다는 같은 병명의 환자끼리 코호트 격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격리죠. 다음에 이렇게 병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병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접촉주의 환자들이 지금 여기 병실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일반 그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접촉주의 환자니까 이게 병실 안에서 여기 있는 병실 안에서 가운이랑 장갑을 완전히 벗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실 밖이 아니라 여기 병실 안에서 벗고 나와야지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격리 의료 폐기물 상자도 병실 밖이 아니라 요 안에 둬야겠죠, 여러분. 요 안에 둬가지고 지금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병실을 나오기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장갑 가운 벗고 그리고 손 씻고 나오는 거 맞거든요. 여기 안에 걸 묻혀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접촉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촉주의 환자란 말이에요. 그럼 접촉주의 환자니까 여기 있는 환자에게 혈압계를 이렇게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소독하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8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나선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대를 감을 때 한 2분의 1이나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겹쳐지도록 감는 걸 나선대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굵기가 비슷한 곳이 있죠.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비슷한 곳 있잖아요. 몸통이라던가 이렇게 몸통 있죠. 이렇게 몸통 같은 이렇게 굵기가 비슷한 곳, 손가락 이렇게 몸통이나 손가락 같은 여기에 하는 게 바로 이 나선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회기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절단 부위죠, 여러분. 절단 부위. 만약에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이 된 부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머리 있죠, 머리. 이렇게 머리 부위, 절단 부위나 이렇게 머리 부위에 이렇게 분대를 감을 때는 회기대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지금 환행되는 여기 있는 이 환행대 있잖아요. 그럼 시작과 끝을 맺을 때 하는 게 바로 이 환항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똑같은 부위를 그냥 계속 이렇게 겹쳐서 감는 거예요. 계속 한 두세 번 이렇게 겹쳐서 감는 거라서 시작과 끝을 할 때 하는 게 바로 이 환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팔자대는 이 팔꿈치 관절이라던가 뭐 이런 여기 있는 관절 부위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나선대는 2분의 1에서 3분의 1씩 겹치면서 굵기가 비슷한 부분에 감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나선 절전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는 좀 굵기가 다른 부분이죠. 이 굵기가 다른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나선 절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9번의 답은 우리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래요. 그럼 이 보기는 이렇게 엎드려 놓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엎드린 체이잖아요. 그럼 이 엎드린 체이를 할 때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이렇게 압박을 받고 눌리는 부위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척추뼈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이럴 때 여기가 골반이고 여기가 지금 청골입니다, 여러분. 청골.
청골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미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청골을 갖다가 우리 엉치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미골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미골을 우리가 꼬리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 엉치뼈든 꼬리뼈든 엉덩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엉덩이 부분이니까 엎드리면 이 엉덩이가 눌리지 않고 압박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창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리면 무릎뼈가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욕창이 생기기 쉽겠죠. 다음에 엎드려 있으면 머리 뒤통수는 눌리지 않아요. 다음에 엎드려 있으면 발꿈치도 이렇게 눌리거나 압박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눌리는, 엎드려 있을 때 눌리는, 압박받는 무릎뼈가 욕창의 호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절개 부위를 드레싱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배액으로 흠뻑 젖은 부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수술 24시간 이내에는 이거를 갖다가 흠뻑 젖었다고 해다가 제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혈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 부위를 이렇게 빼주고 새로운 걸로 해주면 안 되고요. 계속 덧대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덧대줘야 돼요. 이렇게 덧대주면서 이렇게 지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이렇게 계속 덧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드레싱을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드레싱을 하는 거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드레싱하면 안 되죠. 다음에 우리가 이동섭잡 이렇게 포셉이 있으면 이 포셉의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해서 거즈를 잡는 건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액을 다시 부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음에 혈액은 우리가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운 물하고 만나면 달라붙어 버리는 응고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은 찬물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물로 가야 되는 거냐면 더운 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뜨거운 물, 더운 물로 하면 응고돼서 달라붙어서 안 되기 때문에 찬물, 더운 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지가 마비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을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이렇게 등 부위가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욕창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피부도 손상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지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혈액순환도 증진되게 해주고 이렇게 혈액 순환도 증진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손상을 방지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부 손상을 방지해서 그래서 욕창 같은 거를 예방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욕창을 예방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늑골이 골절됐는데 등 마사지 해주면 안 되죠. 다음에 우리가 혈전이나 이렇게 혈전이나 색전 같은 게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심하게 허약한 사람도 해주면 안 되고요. 이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암 부위가 악성암이 이렇게 퍼질 우려가 있는 사람은 등 마사지를 해주면 안 돼요. 다음에 등 부위에 지금 화농성 피부염 환자인데 마사지를 하면 이 화농이 더 전염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구강 간호를 해준대요. 이럴 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앉아서 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침상 머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 거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이게 기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숙이고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혀를 닦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강 간호니까 혀 닦아주는데 대신 너무 안쪽 깊숙이 닦아주면 구토나 질식을 유발하니까 깊숙이 닦지는 맞는데 혀는 닦아줘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입안을 헹굴 때 많은 용액을 한 번에 넣으면 기도 흡인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과산화수소는 얘가 우리가 혀에 이렇게 이 백태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구강이죠. 구강에 이렇게 악취를 제거할 때는 이거를 제거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의 단점이 있죠, 여러분. 얘는 이 범랑질, 우리 에나메질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부식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충치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물로 잘 헹궈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과산화수소 원액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하고 이렇게 물이잖아요. 물과 이 과산화수소를 4대1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해야 돼요. 다음에 구강 간호 후에 우리 입에 이렇게 남아있는 물기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입술 보호제 같은 거 발라주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환자가 통목욕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통목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욕실에서 지금 목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창문을 열어두거나 그러면 감기가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다음에 목욕 중에 어지러하면 지금 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어지러하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 속에 있는 물부터 빼야겠죠, 여러분. 물을 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통 속의 대상자를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심장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뇌로 공급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해야겠죠. 다음에 목욕 중에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맞죠, 여러분? 안에서 잠그면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무슨 응급 상황에서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맞고요. 다음에 우리가 통목욕을 할 때는 이 통 속에 20분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20분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욕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쪽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건강한 쪽부터 나오는 거니까 틀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84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회음부 간호할 때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회음부 간호니까 회음부가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올려 무릎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벌리는 배행와이를 취해야겠죠. 앉은 자세가 아니라. 다음에 하의를 벗기는 건 맞는데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회음 부위만 노출시키면 돼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항문이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요도고요. 다음에 여기가 질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항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닦는 거냐면 우리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고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죠. 다음에 우리 여러분 요도는 앞에 있잖아요. 그죠? 항문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해서 닦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회원부에 물기를 남겨두면 여기가 습해가지고 피부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이 물기를 닦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그냥 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등장성 운동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동작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수영이나 걷기나 조깅해서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줄었다 해서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근육의 길이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특정 근육에 힘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특정 근육에 힘을 기르는 게 등척성 운동이고요. 다음에 이 수동 운동이라고 하는 건 환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걸 수동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능동, 만약에 능동 운동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능동 운동은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앞에 보조적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 보조적 능동 운동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타인, 이 의료진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운동을 보조적 능동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 우리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 무조건 등장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6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이 있고, 이렇게 목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바로 어깨잖아요, 어깨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어깨일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때 여기 지금 어깨가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신전이에요. 이렇게 신전이고요. 다음에 요 사람이 여기서 이 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이 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이 어깨 관절이 반이 이렇게 접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팔을 올린 건 바로 뭐냐면 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신전이 됐을 때 요게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걸 갖다가 이걸 과신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어깨가 정중선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한다. 그럼 이게 내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어깨가 정중선에서 이렇게 멀어진다. 그럼 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회전이라고 할 때 있죠, 여러분. 회전. 그럼 이 회전이라고 하는 건 이 어깨를 축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깨를 축으로 돌리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있잖아요. 그럼 이 어깨를 축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렸죠? 그러면 이렇게 어깨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팔을 올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중선에서 지금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외해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어깨를 축으로 돌렸을 때 이 팔이 지금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정중선에서 가까이 왔죠, 여러분.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회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팔꿈치가 있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팔꿈치잖아요. 그죠? 팔꿈치가 있으면서 지금 이 손을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팔꿈치가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거는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외회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축으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축으로 이렇게 어깨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아래팔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팔꿈치예요, 여러분. 팔꿈치고 이렇게 팔꿈치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팔을 이렇게 올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이 팔꿈치를 축으로 이렇게 정중선에서 멀어지게 돌렸기 때문에 얘는 외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혈압이 80에서 40mmHg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저혈압이잖아요. 저혈압이죠, 여러분. 그럼 이 저혈압이라서 어지럽다고 하면서 쇼크가 의심이 된대요. 그럼 이 쇼크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쇼크 체위를 취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쇼크 체위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위를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내려오고 심장에 있는 혈액이 뇌로 공급되게 하는 체위를 취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쇼크 체위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이 반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똑바로 90도로 있는 걸 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45도 각도로 있는 걸 반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곤란이나 뭐 이럴 때 반자이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배행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이런 걸 갖다가 배행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회음부 간호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복부 검진을 할 때는 배행아이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치으기는 옆으로 누운 자세잖아요. 그런데 이 옆으로 누운 자세인데 엉덩이 밑에 베개를 댄다던가 해가지고 이 변형된 치기 같은 걸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 잭나이프 체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이 대상자가 이렇게 복이 있죠. 배가 이렇게 닿게 하게 하면서 배가 닿게 하게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면 이렇게 치질 수술하는 체위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닿게끔 하면서 이렇게 있는 체위는 여기 방광이 노출되게 하는 거니까 방광경 검사를 하거나 할 때는 이 잭나이프 체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잭나이프 체위는 두 개예요, 여러분. 배가 닿게 하는 보기가 있는 거고요. 등이 닿게 하게 하는 이렇게 등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쇼크니까 쇼크 체인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이 5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간호조무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저면을 우리가 넓히려면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기저면을 넓히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처럼 이 무릎을 굽혀서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무게 중심점을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걸 보면 다리보다 등으로 힘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바닥의 기저면을 넓혔잖아요. 그럼 이 두 다리에 골고루 체중을 실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저면 밖으로 중심성을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저면 안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팔과 다리의 짧은 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근육, 이 몸통 있잖아요. 우리 몸통, 이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9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보호대를 착용한대요. 그럼 이렇게 혼돈된 환자가 손으로 이렇게 주사 있잖아요. 우리 주사 IV 노은 있죠. 이 주사줄을 제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 튜브 있잖아요. 이렇게 튜브 같은 거를 제거를 할 때 장갑보호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장갑보호대고요. 다음에 우리가 낙상 방지를 하려면 침상 난간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질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를 개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폐해 방지를 하려면 우리 GPS가 달린 우리 배 감지기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려면 우리 온 같은 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9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물을, 이게 따뜻한 물 있잖아요. 46에서 한 52도씨 정도 되는 이 물을 갖다가 넣고 그리고 이 물주머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바닥에 여기 이 물주머니를 이렇게 놓는 거죠. 이 바닥에 이렇게 물주머니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이 물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입구 쪽으로 한번 쫙 쓸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죠. 공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주머니 같은 걸 수건으로 간산 후 적용하는 것 좋은 거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온이든 냉이든 30분 이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분 이상으로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시간 이상 적용한다고 하니까 틀린 거죠. 다음에 혈관의 수축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을 제공을 하면 혈관이 이완이 되고 냉을 적용을 하면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더운 물주머니니까 혈관의 수축이 아니라 혈관의
이완을 돕는 거고요. 다음에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손을 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도 측정기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6에서 52도씨 정도의 물을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91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이렇게 수술 후에 이렇게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합폐 활량계를 사용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럼 이 광합폐 활량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공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호흡을. 그러면 이걸 숨을 참잖아. 여기를 이렇게 공을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그럼 공을 여기까지 올렸으면 어느 정도 숨을 참아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숨을 참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지 연속해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광합폐 활량계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물고 최대한 깊게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이 공이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끌어올렸으면 숨을 참고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 거지 뇌시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투여하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수술 전에 최대 흡식량을 이렇게 강압폐 활량계가 있으면 이 정도로 표시를 해놔요. 그럼 여기 있는 공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2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9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변 검사를 한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 컵 같은 거 주고 중간요 받아오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컵에 중간 소변을 받는다. 맞죠, 여러분? 다음에 24시간 소변 수집 용기는 일반 소변 검사가 아니라 24시간 소변 검사인 거고요. 다음에 소변으로 젖은 기저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저귀를 착용했다고 하면 이 젖은 기저귀 있죠. 이런 젖은 기저귀의 만약에 양을 측정한다. 내가 이렇게 소변 양을 측정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젖은 기저귀의 양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새 기저귀 있죠. 똑같은 종류의 이 새 기저귀의 이 무게를 측정을 해가지고 빼면 이 소변량이 측정이 되는 건데 내가 이 소변 속에 있는 성분을 검사하겠다. 그럼 기저귀가 아니라 기저귀를 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변 수집 주머니 있잖아요. 이 소변 수집 주머니를 갖다가 우리 이 성기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소변 수집 주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변을 수집해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저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유치 도녀간의 도녀간을 했을 때 이거를 수집한다. 그럼 이 도녀간에 알코올 솜으로 닦고 우리 멸균 주사기 있죠. 이 멸균 주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야 돼서 이렇게 이거를 채취를 하는 거지 소변 수집 주머니에서 체크하는 거 아니죠. 다음에 대변과 함께 본 거를 갖다가 이걸 소변 검사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93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지금 의식이 명료하지 않대요. 그럼 이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럼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일어나서 걸으세요 하면 안 되죠. 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술 직후면 우리 장 운동이 돌아올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죠. 다음에 지금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니까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는 맞겠죠? 다음에 여러분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 하더라도 욕창 방지를 위해서 우리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복부 수술을 한자니까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체위 변경을 금하거나 그런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94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복부천자를 한대요. 이렇게 복수천자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천자를 한대요. 그럼 우리가 복수천자를 할 때 우리가 어디를 하는 거냐면 방광 부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방광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천자는 바늘로 찌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럼 바늘로 찌르는데 이 방광 부위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이 팽만 돼 있으면 방광을 찌를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복수천자를 할 때. 그럼 복수천자를 할 때 방광 부위를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변을 보게 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비워서 지금 방광을 이 바늘로 찌르지 못하게 해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복수천자죠, 여러분. 복수천자니까 지금 바로 뭐냐면 복수가 있으면 이렇게 배에 복수가 있으면 호흡곤란을 조금 호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가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이렇게 반좌이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배액 주머니를 천자 부위보다 이렇게 낮게 해야지만 이 배액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배출이 되겠죠, 여러분. 다음에 복수를 빠르게 하잖아. 빠르게 배출되도록 하잖아요. 그럼 이게 빠르게 하면 이게 어지럼증 같은 거를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복부 둘레를 이렇게 천자를 하면 천자 전에 복부 둘레를 측정을 하고 천자 후에 복부 둘레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있냐면 우리 간질환인데 특히 간경화증 환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 간질환에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물이 차거든요.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이 복부에 물이 차니까 이렇게 횡격막이 있잖아요. 그럼 이 횡격막이 있을 때 여기 아래를 우리 복부라고 얘기를 하고 위를 갖다가 우리 흉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간질환 환자가 이 복부에 이렇게 물이 차면 여기 횡격막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이게 호흡곤란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복부에 있는 물을 빼주는 복수천자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부에 있는 물을 빼주려면 복부에 바늘을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복부에 바늘을 삽입을 하는데 배꼽 아래에 있는 이 복부에 방광이 있는데 복부에 물을 빼주는 건데 방광에 바늘로 찌르면 안 되니까 미리 소변 보게 하는 거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거니까 반자이 해주는 거고 중력의 원리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배액 주머니는 천자 부위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 빨리 배출하면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배출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에 있는 물을 빼줬으니까 복수 천자 전에 둘레를 측정한 거라 후에 천자를 한 거에 복부 둘레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96번 볼까요?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럼 여기 패드 부착 부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럼 여기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을 하는 거고 왼쪽 가슴 아래에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6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서 지금 심각한 기도 폐쇄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기침을 반복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가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의식은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대상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자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임리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복부. 그래서 이 대상자 등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그 주먹을 감싸고 이렇게 복부 밀어 올리기를 복부를 후상방으로 이렇게 복부 밀어 올리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9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지금 삽입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환자의 적절한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너무 아프네요. 저 선생님은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적절한 반응은 우리가 환자의 그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말에 공감을 해주니까 이 환자의 말에 많이 아프셨군요. 많이 아프셨군요. 속상하셨군요. 화나셨군요. 하고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에 반응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공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아파서 많이 화나셨군요. 하는 이 공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거는
네. 환자가 지금 감정이 상했을 때 이렇게 상투적인 위로 있죠.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다음에 원래 아픈 거 이러면 더 화날 테고요. 다음에 뭐 그 정도는 참겠어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훈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을 해야 되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병동으로 지금 인계를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럼 다른 병동으로 인계를 할 때 이 환자가 투여했던 약물은 그렇게 새로운 병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산소 유량계나 이동용 침대나 아니면 이 수액거리나 이거는 지금 전에 있던 병동의 소유인 거예요. 이 병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새로 가는 이 병동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환자가 가는 거니까 이 환자가 투여하고 있는 약물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랑 대화할 때 옳은 거예요. 그럼 시각장애 환자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이런 지시대명사 여기저기라는 지시대명사 사용하면 안 되죠. 시각장애 대상자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저기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 다음에 어떤 대상자랑 의사소통하든지 빠르고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각장애 환자는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와서 나를 만지면 놀라요. 그러니까 접촉하기 전에 제가 지금 손을 만지겠습니다. 뭐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 손을 만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접촉하기 전에 말을 해주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다음에 병실 들어갈 때 들어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로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 시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설명하면 좋고요. 다음에 또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서 뭐 9시 방향에 뭐가 있다, 2시 방향에 뭐가 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해 주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 좋은 점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이상으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